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동인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1.9도로 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내륙 곳곳에서 첫 얼음이 관측되기도 했는데 이 같은 이른 추위는 한낮까지 이어지다가 내일 낮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로 끝나면서 국내 반도체와 배터리, 자동차 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이 약속받은 보조금이 사라질 수 있는 데다 관세가 높아질 수 있어 이에 대비해 정부가 내년 예비비 6천억 원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양자기술, 자율주행 등 첨단 ICT 기술로 일궈낸 국내 우수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연구자들과 투자자들이 한 곳에 모여 연구 개발에 대한 비전을 나누고 기술을 사업화할 방안들도 논의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과학 전문 보도 프로그램 사이언스 투데이의 유튜브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유튜브 채널을 처음으로 개설한 이후 5년 4개월 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어제 내륙 곳곳에는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고 서울은 올가을 첫서리가 관측됐습니다. 절기 입동인 오늘은 기온이 더 떨어지며 추위가 절정에 이를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 만에 계절을 앞서간 듯 기온이 크게 떨어졌던 그제에 이어 어제는 한층 더 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그제보다 기온이 5도가량 더 낮아진 가운데 어제 아침 대관령은 영하 3.6도, 파주 영하 2.5도 등 중부는 산간뿐만 아니라 내륙 곳곳에서도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울도 4.1도로 올가을 최저기온을 하루 만에 다시 경신했습니다. 기온이 낮아지면서 서울과 수원, 북춘천 등지에서는 올가을 첫 서리가 관측됐고 특히 북춘천에선 첫 얼음이 함께 관측됐습니다. 북쪽에서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크게 내려간 뒤 계속해서 내려오는 찬 공기에 한기가 쌓여 기온이 더 떨어진 겁니다. 일반적으로 아침에 기온이 떨어졌다가 낮에는 햇볕으로 인해 기온이 올라가야 하지만 최근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낮에도 기온이 오르지 못하고 단계적으로 내려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절기 입동인 오늘은 이름에 걸맞게 추위가 더 강해집니다. 목요일 아침 기온은 전일보다 1, 2도 떨어지며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겠고 전국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서울 기온이 2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대관령과 파주 영하 3도, 철원 영하 2도, 천안 영하 1도 등 일부 중부 내륙은 영하권, 대구 3도, 광주 4도 등 남부도 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도 일부 지역에서는 강한 바람에 체감온도는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오늘 아침에 절정에 달한 뒤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누그러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늦더위 등으로 한라산도 다른 산처럼 단풍이 늦었는데요. 이번 주 들어 날씨가 추워지며 단풍이 산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한라산 단풍 언제 절정에 이를까요? 고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라산 계곡을 따라 울긋불긋 단풍 물결이 산 밑으로 흐릅니다. 나무들은 노랗고 붉은색 모자를 쓴 것처럼 화려하게 변했습니다. 항상 인위적인 거 만들어진 것만 보다가 이렇게 천하계곡에 와서 자연을 경치를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정말 자연의 섭리가 위대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직 단풍이 절정에 이르지 않아 아쉬우면서도 사진으로 단풍을 담아가기에는 충분합니다. 단풍 보러 왔는데 생각보다 좀 덜 들었어요. 좀 파란 기운이 아직은 많지만 그래도 사진 찍으니까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올해 한라산 단풍은 지난달 29일에 처음 관측됐습니다. 지난해보다 19일 느리고 평년보다 보름 늦었습니다. 단풍은 일교차가 크고 일 최저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져야 들기 시작하는데 올해는 더위가 초가을까지 이어지며 단풍이 늦게 들었습니다. 한라산 단풍은 보통 10월 말이면 절정에 이르는데요. 올해는 단풍 시작이 늦어진 만큼 이달 중순이 돼서야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라산 단풍이 절정으로 향하면서
고운 단풍을 보려는 탐방객의 발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스페인 남동부를 휩쓴 대홍수로 89명이 여전히 실종돼 생사가 불투명한 상태여서 사망자 수가 300명이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숨진 사람은 219명입니다. 발렌시아 고등법원은 현지 시간 5일 저녁 X에 현재까지 89명의 실종자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당국이 이번 수해에 따른 실종자 규모를 밝힌 건 처음으로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유포되는 걸 막기 위해 구체적인 실종자 숫자를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자가 대거 나올 것으로 우려됐던 발렌시아 외곽 대형 쇼핑몰 지하 주차장에서는 현재까지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수해 지역을 돕기 위해 106억 유로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고 실종자 수색과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해 군인과 경찰 동원 규모도 15,000명으로 늘었습니다. 허리케인 오스카 피해 복구의 한창인 카리브해 섬나라 쿠바에 또 다른 강력한 허리케인이 돌진하면서 정전과 항공기 결항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쿠바 대통령실, 기상청, 전력청 사회관계망 서비스는 현지 시간 6일 오전부터 쿠바에는 3등급 허리케인 라파엘의 영향으로 아바나를 비롯한 서부를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쿠바 전력청은 SNS에 이날 오후 3시쯤 국가 전역의 전력 공급 시스템이 문제를 일으켜 비필수 시설 전력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비상 프로토콜을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바나와 바라데로 지역 공항의 항공편은 줄줄이 결항했습니다. 쿠바 주민들은 약 2주 전인 지난달 말 섬 동부를 강타한 오스카 피해를 복구하기도 전에 또다시 허리케인 라파엘이 북상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5일 치러진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며 4년 만에 백악관에 재입성하게 됐습니다. CNN 집계에 따르면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인 JD 벤스 상원 의원은 전체 선거인단 총 538명 중 과반인 276명을 확보해 민주당 정 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눌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승부를 좌우하는 7대 경합주 가운데 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에서 각각 1에서 3%포인트 차로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마지막까지 초박빙의 승부를 예고했지만 여론조사에서는 잡히지 않는 샤이 트럼프 유권자들의 존재가 이번에도 위력을 과시하면서 트럼프는 예상보다 손쉬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당시 기준으로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자 백악관 집무실을 떠났다가 다시 선거에서 승리해 돌아오는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대통령 업무는 내년 1월 20일 취임식을 거쳐 시작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때 워싱턴에 주류와는 거리가 먼 이단아였지만 대중적 인기를 바탕으로 4년 만에 다시 백악관을 탈환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소외된 미국인의 영웅으로 열띤 지지를 받고 있지만 반대쪽에선 미국 역사상 가장 위험한 인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주영 기자입니다. 트럼프는 1946년 뉴욕 부동산 사업가의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25살 때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은 뒤 수조 원대 자산가로 성장했고 TV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적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50대부터 정치의 문을 두드렸고 2016년 공화당 후보로 출마해 45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는 워싱턴 정가에서 소외된 미국인들의 열띤 호응을 끌어냈습니다. Washington flourished, but the people did not share in its wealth. Politicians prospered, but the jobs left and the factories closed. 집권 4년간 전통적 동맹국이나 국제기구와의 갈등도 불사하며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했습니다. 이런 대중적 노선은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주류와도 번번이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끊임없는 막말과 음모론, 노골적인 인종차별로 미국 사회에 분열을 키웠다는 비판도 따라다녔습니다. 특히 2020년엔 재집권에 실패한 대선 결과를 부정해
사상 초유의 의사당 폭동으로 이어지는 불씨를 제공했습니다. We had an election that was stolen from us. It was a landslide election, and everyone knows it. 여기에 성추문 입막음 의혹 등으로 90개가 넘는 혐의로 기소되면서 한때 재기가 불가능하다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기존 주류 세력을 밀어내고 공화당을 장악한 결과 경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대선 유세 과정에선 두 번의 암살 위기를 넘기면서 더욱 극적인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I feel very confident. I have felt. You know, we went in with a very big lead today, and it looks like Republicans have shown up in force. 마지막 유세에서도 당선을 자신한 트럼프. 올해 78살로 백악관 재입성을 확정지으며 취임일 기준 미국 역대 최고령 대통령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우리 산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지원법, IRA법의 후퇴 가능성에다 관세 장벽도 높아질 수 있어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는 관측입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산업계가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건 수출 효자,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관련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을 멈춰 세울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That chip deal is so bad. We put up billions of dollars for rich companies to come and then borrow the money and build chip companies here, and they're not going to give us the good companies anyway. All you had to do is charge them tariffs. 관건은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법의 후퇴 가능성. 실제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대신 약속받은 보조금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그나마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가 주목하는 IRA법의 후퇴는 공화당 내 반대로 현실화할 가능성은 줄었습니다. 또 하나의 불확실성은 바로 대중국 견제입니다. 트럼프가 AI 시대 중국의 확장을 막기 위한 디커플링을 예고한 만큼 우리 기업들을 향해 중국으로의 주요 전략산업 수출 감축이나 공급망 연결 차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우선주의 강화로 관세 장벽이 부활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We have tremendous economic power. And by the way, if we're not careful, we're not going to have that for long either. That's going to go down the tubes with everything else. But if China or some other country is behaving badly, we have things called tariffs that are so severe. 우리 철강, 화학, 자동차 등 업계에 먹구름이 짙어지는 가운데 무역 수출액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비관론도 제기됐습니다. 파트너로서의 한미 협력 관계에 굳건함을 강조해온 정부는 달라질 국제 교육 환경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 대선에 따른 변동 가능성에 대비해 내년 예비비를 6천억 원 증액 요청했습니다. 올해는 또 국제 정세나 미 대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동 가능성에서 그런 걸 포함해가지고 저희 6천억 정도 좀 증액 요청을 한 것입니다. 트럼프의 귀환이 앞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정부와 기업들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국내 유일 과학 전문 방송인 YTN 사이언스의 뉴스 유튜브 채널 사이언스 투데이가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유튜브는 오늘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구독자 수 10만 명을 돌파했는데 이는 지난 2019년 7월 유튜브 채널을 처음 개설한 이후 5년 4개월 만입니다. 지금까지 4만여 개의 동영상 콘텐츠가 게시됐으며 누적 조회수 7,360만 6,300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는 젊은 세대를 공략하는 짧은 동영상과 실시간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등 고품질의 과학 콘텐츠 제공으로 구독자를 늘렸으며 가짜뉴스가 넘치는 시기에 공신력 있는 과학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해 구독자의 꾸준한 유입을 이끌었다는 평입니다. 한편 YTN 사이언스 공식 유튜브 채널은 7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정보통신 기술이 결합해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임늘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도성 있는 실을 재봉틀에 넣어 안테나를 순호화 만듭니다. 만든 안테나를 센서와 결합하고 환자 옷에 붙이면 심박수, 체온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어 의료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무선으로 환자 상황을 살펴보는 게 가능합니다.
다른 제3의 디바이스를 붙이지 않고 옷에 바로 자수 형태로 놓아서 이제 디바이스 형태가 겉으로 보이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환자 친화적인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자 표정을 읽어내 스트레스 지수와 감정 등을 보여줍니다. 생체 정보의 설문조사 결과를 더하면 우울증, 치매, 인지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정상군에서 위험군까지 3단계로 진단 후 치료 전략까지 제시해줍니다. 딥러닝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비대면 정신건강 케어 플랫폼입니다. 안면 표정 영상, 그리고 생체 신호, 그리고 음성 인식, 그리고 풀바디 데이터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인체 정보들을 유니모델로서 학습을 시켰고요.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맞아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인공지능과 양자, 디지털 융합 등 ICT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또 전문가 강연과 내년 연구개발의 기획, 국제 공동연구 등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 내년 ICT 분야 R&D 투자 규모와 분야별 후보 과제들을 미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ICT R&D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인식을 제거하고 미래 비전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그런 자리입니다. 디지털 혁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한 디지털 R&D 기획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다음에 그 기술 사업화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연구자들과 투자자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이번 행사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의 ICT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미래 전략 기술로 주목받는 양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경희대학교가 양자물질 글로벌 연구센터를 열었습니다. 박나연 기자입니다. AI 반도체 첨단 바이오와 함께 국가가 선정한 3대 게임체인저 분야 중 하나인 양자기술. 양자기술의 주도권을 두고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경희대학교의 양자물질 글로벌 연구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연구센터에서는 양자물질과 양자컴퓨터, 양자통신 등 양자기술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구원님들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경희대학교 하면 아름다운 캠퍼스를 떠나서 세계 최고의 양자 기술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자 분야 국제 공동 연구에 집중하기 위해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와 김필립 하버드대 교수가 임용됐습니다. 특히 꿈의 신소재인 그래핀 발견 공로로 2010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노보셀로프 교수가 센터장을 맡아 국제 공동 연구를 주도할 계획입니다. Our prime goal is to create new knowledge, so we're really going to focus on the exciting science in the new quantum materials. 연구센터는 학부생들을 위한 교육 장비 지원과 양자 분야 커리큘럼을 신설하는 등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양자 기술 분야에서 국가 전략 기술을 이끄는 기관으로서 미래 기술 주권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정부가 우주 방사선에 노출되는 항공 승무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서울 강서구 한국항공협회 대회의실에서 국내 11개 항공운송 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항공 승무원의 우주 방사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승무원의 우주 방사선 안전관리 제도 인식 개선, 측정 장비 실측 기반 마련 등 성과를 공유하고 승무원의 생애주기 방호 정보 관리 추진 계획이 논의됐습니다. 항공운송사업자는 생활방사선법에 따라 승무원 2만여 명에 대하여 우주방사선 피폭 선량을 조사 분석하고 건강진단도 진행해야 합니다. 원안위는 항공승무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제도를 꾸준히 검토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걸을 때 불편을 호소하는 보행자도 많은데요. 서울시가 전국 처음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하고 불법 과속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동 킥보드 한 대에 여럿이 올라탄 채 도로를 역주행합니다. 차도 대신 인도를 달리는 일도 다반사. 지난 8월엔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인파 사이를 질주한 무리가 대거 적발됐고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의 속도 제한을 불법으로 해제하는 영상까지 유통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가다가 킥보드에 이렇게 골프채 메고 다니시던 아저씨가 이렇게 골프채로 저를 치고 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부르기도 전에 너무 빨리 가셔가지고 아무래도 인도로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그리고 인도로 올라왔을 때도 그 속도가 어쨌든 사람이 뛰는 속도보다도 훨씬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많이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서울시 시민 설문조사에서도 전동 킥보드로 불편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79.2%에 이르고 이 가운데 충돌 위험을 겪었다는 답이 75.5%나 됐습니다. 보도주행이나 무단 방치, 과속 운전에 따른 불만도 많아서 응답자의 93.5%는 전동 킥보드 견인제도 강화에 찬성했습니다. 아예 전동 킥보드 통행 금지 구역을 지정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도 88%를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안에 전국 처음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는 도로 중에서 특히 이제 보행량이 많은 곳, 그리고 킥보드가 운행되고 있어서 보행자의 안전이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또 불법 주정차된 전동 킥보드는 신고가 들어오면 유예 없이 즉시 견인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속도 제한을 불법으로 해제하는 영상을 삭제하고 국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수입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비트코인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돈만 받아 챙긴 투자 사기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현직 형사에게도 전화해 사기를 치려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기 일당이 전화를 걸어 투자 금액의 1%를 매일 수익으로 준다며 비트코인 채굴 사업에 투자하라고 권유합니다. 채굴 같은 걸 해가지고 이제 코인을 받는 건데 3만 원에 1%면 한 1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좀만 고민하고 내일이나 한번 다시 전화 드릴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와이프 노발대발 하니까. 그런데 전화를 받고 투자를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는 남성, 다름 아닌 현직 형사였습니다. 사기를 직감한 형사가 상부에 보고하면서 투자 사기 조직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무조건 사기라고 제가 직감을 해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계속 이제 미루기만 했고 일단 실제로 제가 투자는 하지 않았고요. 수사 결과 비트코인 채굴 사업을 한다고 속인 일당은 우선 소액 투자를 권한 뒤 첫 한두 달은 약속한 수익금을 주면서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러다 수익률을 10배로 올려주겠다며 고액 투자를 유도하곤 돈을 보내면 연락을 끊고 잠적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7달 동안 50명이 이런 수법에 당했는데 피해금은 23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큰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한 2억 정도 사귄 줄 알았던 게 그 사람들이 돈을 먹고 잠수를 탄 그 시기에 알은 거죠. 경찰은 20대 총책 등 구속된 9명을 포함해 지역 선후배로 이뤄진 사기 일당 16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이들에게 외국인 명의로 발급받은 대포폰 유심을 개당 17만 원에 제공한 31명도 함께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개인정보 불법 유통 관련 추가 수사를 벌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유통한 콜센터 사무실 5곳을 단속하고 운영자와 상담원 등 33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별다른 노력 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전화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국내 유일의 과학 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의 뉴스 유튜브 채널 사이언스 투데이가 오늘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019년 7월 첫 개설 이후 5년 만인데요. 저희는 과학 저널리즘의 중심이라는 사명감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과학 뉴스를 발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또 과학 대중화에 앞장서며 유익한 과학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